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QM 벤치입니다. 자, 바로 제가 막시무스 히어로를 이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에는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의 엠바고가 해제됐습니다. 드디어 좀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 12세대 엠바고도 풀어졌겠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마어마한, 굉장히 강력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ROG 막시무스 히어로보다 더 상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더보드를 어떤 구매를 위해서 고려하실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제품, 바로 ROG 막시무스 Z690 익스트림 글래셜입니다. 자, 여기 패키지가 거대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 이 글래셜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보통 ROG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이 있잖아요. 스트릭스도 있고 막시무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막시무스는 스트릭스보다는 윗등급이고요. 그리고 막시무스를 구성하는 모델 중에서 히어로, 포뮬라, 익스트림 이렇게 존재하죠. 그런데 익스트림보다 더 상위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커스텀 수랭을 염두에 두고 커스텀 수랭에 맞춘 구성을 한 바로 글래셜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패키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일반적인 패키지 구성과는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네, 마치 캐리어처럼 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잠금 장치도 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패키지 전면인데 ROG 엠블럼 존재하고, 이거는 뭐 일반적인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측면에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죠. 측면을 보시면 가죽은 아닌 것 같고, 네, 가죽은 아닌데 이제 가죽을 흉내낸 플라스틱, 네, 굉장히 튼튼한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껴주면 이제 구성품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워터블록이 함께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해서 이런 잠금 장치, 아주 견고한 패키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뒷면 한번 볼까요? 네, 뒷면도 굉장히 화려한데 일단 이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이에요. 네, ROG 막시무스 Z690 익스트림 글래셜의 레이아웃이고, 이 전체에 아크릴의 LED가 투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전반적인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전원부가 있다. EK 워터블록을 사용했습니다. 밑에는 이제 USB 3.2 Gen2 by2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0W를 공급할 수 있는 보조 전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워터블록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막시무스의 레이아웃과는 좀 완전히 다르죠, 형태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고 멋있는 갑옷을 전면에 두른 듯한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고, ROG 엠블럼이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박힌 마더보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한 개성을 자랑합니다. 사실 가격도 어마어마한 제품이고, 사실상 에이수스 ROG 브랜드 중에서는 최상의 위치에 속해 있는 만큼 저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박스를 열어서 액세서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박스를 여니까 바로 이렇게 무슨 트랜스포머 디셉티콘 같은 형상의 ROG 엠블럼이 있고, 자,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를 벨크로를 벗겨주고, 네, 요 마더보드가 있던 자리인데 저희가 촬영 때문에 조립을 해놔서 이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K 워터블록 부품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층이 더 있는데 이거 뚜껑을 벗겨내서 아래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3개의 레이아웃으로 구분된 액세서리 박스가 있고, 하나, 둘, 셋, 하나씩 열어볼게요. 지금 액세서리를 다 꺼내놨는데 지금 한눈에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먼저 첫 번째로 ROG 덱을 지원해요. 네, DAC인데 사실 이런 거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뭐 음악 감상하실 때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감상하실 때 USB-C 단자에 꼽아가지고 여기 3.5 파이로 출력을 하는 기능인데, 잠깐 제가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음질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모바일 용도 외에도 여기 보시면
PC나 모바일 용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가 존재해가지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더보드에 왜 이런 구성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유용한 부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더 이상 드라이버나 유틸리티를 이제 광학 디스크에 제공하지 않죠. 이렇게 ROG USB를 통해서 드라이버나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커스텀 수랭을 염두에 두고 나온 제품인 만큼 드라이버도 기본 제공됩니다. 그리고 펜 컨트롤러 허브가 있네요. ROG 펜 컨트롤러 허브가 있는데 이거 비닐에 쌓여가지고 잘 안 보실 테니까 제가 잠깐 열어가지고 구성을 한번 볼게요. 사실 근데 ROG 엠블럼만 붙어 있어도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요. 이 핀헤더 구성을 보니까 어드레서블 RGB 5V 핀헤더가 3개에서 총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핀짜리 컨트롤러가 하나, 둘, 셋, 이것도 6개, 총 12개의 핀 헤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RGB 효과라든지 시스템 펜을 구성하실 때 이 허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용 소프트웨어도 있잖아요. 그걸로 좀 컨트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비싼 거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서멀 그리즐리 제품으로 이렇게 서멀 컴파운드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일명 여러분들 곰서멀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ROG 엠블럼 메탈 스티커, 그 다음에 스트랩, 그리고 안테나, 와이파이 모듈에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안테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선 구도로 역시 ROG답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RGB 연장 케이블이나 사타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워낙 고급스럽게 잘 나와서 딱히 글래셜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글래셜은 이 사타 케이블마저도 케이블이 슬리빙 처리된 케이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런 것도 역시 하이엔드 마더보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스티커, ROG 막시무스 제품에 항상 나타나 있는 스티커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ROG 커뮤니티 카드 이렇게 나와 있죠. 펜 컨트롤러도 제공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마 영어일 것 같은데 한국어가 없습니다. 그냥 영어 매뉴얼이고요. 영어 매뉴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ROG 익스트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공하는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매뉴얼도 어느 정도 두께감을 자랑하고요. 당연히 안에도 한국어가 아니라 모두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하이엔드 마더보드를 구매하시면은 제공하는 기능들도 많고 그 다음에 단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웬만한 건 다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워낙 익숙하고 조립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 매뉴얼을 정독하시면 생각보다 유익한 정보를 잘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는 아니어도 제가 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궁금한 ROG 막시무스 익스트림 글래셜의 외형을 보면서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글래셜을 시스템에 장착해서 조립을 마친 모습인데요. 어때요? 정말 한눈에 봐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국내 환경에서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마더보드와는 정말 커스텀 수랭이 주는 고유한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맛 때문에 커스텀 수랭 한번 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커스텀 수랭의 길을 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마더보드가 굉장히 거대한데 이게 폼팩터가 일반적인 ATX가 아니고 eATX 폼팩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B에 존재하는 어떤 회로나 그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영역이 워터 블록과 그 다음에 아머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머로 감싸는 게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었는데 점점 더 트렌드의 방향성이 고급형 보드일수록 아머부가 늘어나고 깔끔한 레이아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OLED 디스플레이 영역인데요. 왼쪽에 도트 RGB LED가 점등되고 있고, 사실 이게 단순히 LED가 점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모리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커스텀 이미지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OLED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영역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리셋 이미지들이 있고요. 여기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취향의 문구라든지 이미지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노블록이 단순히 CPU뿐만 아니라 CPU,
그리고 전원부 아래쪽에 칩셋까지 이어지는 곳에 모두 수로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커스텀 수령하시는 분들은 이 수로가 간결한 구조일수록 어떤 구성에 있어서 편의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로가 이쪽이 입수구, 그 다음에 이게 출수구 이렇게 단일 한 쌍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로 구성이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대에도 사실 글래셜이 있었잖아요. 글래셜 모델과 다른 점은 전세대 같은 경우에는 칩셋 이외에 이 M.2 영역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 수랭의 어떤 강력한 쿨링 능력의 이점을 조금 못 받았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Z690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자켓이 통합형이에요. 그래서 M.2 슬롯 영역에서도 커스텀 수랭의 이점을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글래셜에도 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워터블럭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간편하고 쉽고 그런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M.2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CPU 바로 아래쪽에 여러분들한테는 PCI 슬롯 바로 위쪽이 되겠죠. 이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확장 카드, 딤.2, M.2 카드를 통해서 두 개, 총 5개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 CPU 아래쪽에 있는 M.2 슬롯은 사실상 사용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추천드리지가 않는데, 첫 번째는 이 블록을 드러내고 다시 합치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장 위쪽에 있는 M.2 슬롯을 사용하면 PCI 익스프레스 1번 슬롯에 PCI 배속이 16배속을 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8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1번 슬롯은 추천드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밑에 2개, 그리고 딤.2, M.2 슬롯 2개 이렇게 총 4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사용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스타트 버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렉스 키, 리셋 버튼이죠. 이런 온보드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는 Q코드라고 마더보드의 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전통적인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게 이 재질 자체가 거의 뭐 거울에 가까운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좀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뭔가 저는 이 마더보드를 디자인한 사람의 사인인가? 이렇게 의문이 드는 표시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사인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글래셜을 멋있게 표현한 폰트였다,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실 내부를 다 뜯어서 지금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역 하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전원부, 이 전원부가 확실히 제가 이전에 다뤄봤던 히어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CPU에만 할당된 전원부가 24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블록을 드러내게 되면은 전원부가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24페이지 전원부에다가 CPU에만, 그 다음에 모스펫이 105A씩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 면에서는 충분한 퍼포먼스를 발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그만큼 인텔 12세대가 만만치 않은 전력과 발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ASUS ROG 막시무스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FP10K 시리즈 커피스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스펫은 당연히 뭐 드라이버 모스펫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PCI 슬롯부, 제가 히어로에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던 버튼 하나로 고정 걸쇠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버튼이 있었는데, 글래셜에는 그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블록 디자인이랑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 빠진 것 같은데, 사실 그 하위 모델보다는 그래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분리하는 난도가 조금은 쉬워요. 왜냐면 이 블록 아래 부분이 PCI 슬롯이랑 블록 튀어나온 부분이랑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쉬운 건 맞지만, 그래도 그 버튼을 제공하지 않는 거는 너무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나마 다행인 건 액세서리 중에 그래픽 카드들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PCI 슬롯 걸쇠를 밀어서 해제할 수도 있는 멀티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해제할 때는 그 멀티툴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이쪽 그 슬롯부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SATA 포트가 이제 6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SB 3.2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포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떤 마더보드의 레이아웃은 살펴봤으니까 이제 I/O 포트도 한번 봐야겠죠. 네, I/O 포트부를 살펴볼게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 텐데 가장 위에는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들이 다 타입 A인데 USB 3.2 Gen2 포트입니다. 그리고 USB 타입 C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가장 위에는 3.2 Gen2, 밑에는 썬더볼트, 가장 아래쪽에는 USB 3.2 Gen2 by2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램 포트도 두 개인데 위쪽은 아칸티아 칩셋에서 지원하는 10기가비트 램 포트가 있고요. 아래쪽은 인텔의 2.5기가비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와이파이 6E 그리고 무선 기술로 블루투스 5.2 지원하고요. 오디오 포트가 좀 독특하죠. 이 하이급 모델, 즉 히어로급 라인에서는 이 오디오 포트도 종류별로 단자 색깔이 다르게 칠해진 그런 구성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나는 하이엔드다, 플래그십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기본적으로 금장 처리를 하고 각 포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LED를 쏴서 알려줘요. 각기 다른 색깔의 LED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다, 감성을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적인 외형을 좀 살펴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마더보드를 가지고 커스텀 수능의 강력한 쿨링 성능을 맛볼 수 있는 전원부 온도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부 온도를 저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두 가지 환경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게임 구동 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모든 스레드를 다 사용하는 렌더링 프로그램 사용시로 접근을 했는데, 먼저 사이버펑크 2077을 살펴볼게요. 인텔 i9 12900K의 기본 설정에서는 전원부 발열이 33.9도입니다. 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P코어를 5.2기가 그리고 E코어를 4.2기가로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온도가 약 1.4도가 상승해서 35.3도를 기록했고요. 자, 다음 블렌더입니다. 모든 스레드를 다 활용하는데 기본 상태에서는 41.2도 그리고 5.2 오버 상태에서는 43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CPU 온도라든지 CPU가 가져가는 소비 전력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화된 전원부 그리고 그 전원부를 수랭, 즉 커스텀 수랭의 워터 자켓을 통해서 이렇게 쿨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공랭 환경의 마더보드와는 아예 급이 다른 그런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래셜 마더보드를 시스템에 장착을 해서 이제 전원을 한번 인가해 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글래셜의 UEFI 바이오스 화면입니다. 워낙 ROG 마더보드 써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겠죠. 바이오스를 좀 살펴보기 전에 조금 알려드릴 정보가 있는데, 익히 알려졌다시피 인텔 12세대 엘더 레이크는 기존 11세대 그리고 10세대와는 완전히 아키텍처 구조가 달라졌어요. 일명 빅 리틀 구조라고도 하는데, 코어가 12900K의 경우 퍼포먼스 코어와 에피션트 코어 이렇게 총 두 가지 코어 분류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코어 24스레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코어, 즉 거대한 코어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코어가 탑재되어 있고, 에피션트 코어는 그거보다는 성능이 약간 다운된 그런 코어를 갖춤으로써 아키텍처명으로 접근하면 이제 퍼포먼스 코어는 골든 코브이고 에피션트 코어는 그레이스 몬트라고 하죠. 그래서 바이오스를 볼 때도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퍼포먼스 코어 기준으로 별도의 오버클럭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부하를 걸면 올코어 4.9GHz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5.1기가를 인가한 상태고요. 그래서 바이오스 보시면 퍼포먼스 코어 레이시오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죠. 올코어 레이시오 리밋을 저희가 51배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오버클럭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 테스트용으로 가져온 건 지금 ES 버전이거든요. 즉 엔지니어링 샘플인데, 저희가 지금 리테일 버전도 좀 확보를 해서 한두 개 정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ES보다는 조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ES 버전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게 될 CPU보다는 오버클럭 잠재력이 다소 낮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밑으로 에피션트 코어, 즉 이게 E코어죠. E코어 배수는 저희가 42배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압인데, 지금 전압은 저희가 1.28V를 인가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즉 전압 강화 보정 기술은 저희가 레벨을 8로 이렇게 지정을 해뒀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레벨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아이들 전압과 풀로드 전압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근데 사실 이 레벨이 높고 낮음은 그 보드 제조사마다 표기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에이수스 보드 기준입니다. 그래서 레벨 8로 설정했을 때 전압 강화가 가장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사실 반도체의 특성상 부하가 높게 걸리면 전압 강화는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소프트웨어 상으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만 낮아진 전압만큼 추가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전압을 보정하는 그런 기술적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벨 8을 적용하고 저희가 OC 세팅을 한 다음에 직접 풀로드도 걸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팅해 보겠습니다. 자, 부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먼저 CPU-Z를 실행해서 한번 클럭을 살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코어 스피드 5100MHz 고정이 된 걸 알 수 있죠. 성공적으로 5.1GHz가 적용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코어 표시도 8+8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엘더레이크의 기본적인 아키텍처 구성이 반영된 표기법이라 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스레드는 HT가 활성화됐을 때 물리코어의 2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엘더레이크의 12900K는 P코어는 2배 스레드가 작동하지만 이 코어는 8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도합 총 스레드는 24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림 글래셜이 선보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아모리 크레이트 유틸리티를 통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모리 크레이트가 상당히 편리하긴 한데 조금 단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소프트웨어가 좀 느려요.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전환할 때마다 이 로딩 타임이 조금 길어가지고 좀 느린 단점이 있고 대신 UI라든지 이런 메뉴 배치는 조금 예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실행했을 때 인포메이션 화면에서 볼 수 있는 CPU 클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CPU 클록이 지금 코어별로 5100MHz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어는 4200MHz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각 지금 ROG에 어떤 장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막시무스 Z690 익스트림 글래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모리 크레이트 이 유틸리티를 통해서 이 OLED 화면을 모두 조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화면에 보시면 밑에 OLED 화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전 설정된 애니메이션을 출력할 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애니메이션을 지정해서 넣을 건지 이렇게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등록할 때는 정확하게 픽셀 크기를 맞춰서 편집을 한 다음에 올려야 돼요. 여기 보시면 256x64 픽셀 이 픽셀이 맞춰지지 않으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타사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굳이 픽셀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자체적인 스케일링 기술로 리사이징이 돼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좀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기능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OLED라는 거는 태생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버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 우리가 TV랑 달리 이렇게 마더보드에 삽입되는 OLED 디스플레이는 한번 설정해 두면 자주 바꾸질 않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출력됐을 때 버닝 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왜 OLED를 계속해서 고수하는지 아마도 뭐 두께 문제라든지 구성상의 현실적인 여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은 되지만 이 OLED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 단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볼 거 애니메 매트릭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바로 이 도트 디자인으로 형상화된 RGB LED 구역을 에이수스 측에서는 애니메 매트릭스라고 칭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폴트 프리셋이 있어요. ROG 형상화도 있고 뭐 라이트닝 또는 뭐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가 뭔지 모르겠네요. 남자 얼굴도 나오고 ROG도 나오고 스페이스 셔틀 네, 이런 것도 나오는데 바로 적용을 눌러서 재부팅을 하게 되면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사용자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효과 편집이라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ROG 엠블럼의 형태 또는 사전 설정된 이 도트 이미지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돋보기 버튼, 회전, 여러 가지 편집 툴을 통해서 좀 사용자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모리 크레이트는 사실 이 기능 외에도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든지 뭐 드라이버 업데이트,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한마디로 마더보드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모두 모듈화해서 모아놨다. 총 집합 유틸리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UI 구성이나 어떤 제공되는 기능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유틸리티인 건 맞으나 조금 더 프로그램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딩 타임이 조금 길다. 이 부분은 좀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익스트림 글래셔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사실 이 제품은 워낙 외형적인 면에서부터 포스가 남다른 제품이라서 저도 사실 실제로 전원을 인가했을 때 전체 아크릴에 퍼지는 그 아름다운 LED에 조금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글래셜 제품이 지금 첫 제품이 아니고 기존에도 제품이 있었잖아요. 확실히 조금 더 개선점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ROG가 항상 강조하는 사선 디자인, 그런 것들이 면과 선 형태로 훨씬 더 간결한 형태를 보였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완성도가 높아졌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M.2 슬롯에 요새 하도 고성능을 지향하다 보니까 사실 M.2 SSD 같은 경우에도 발열이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쿨링 대책이 기존에는 단순히 그냥 분리 형태, 일반적인 방열판 형태를 보였다면 이 글래셜 Z690 버전에서는 이 워터 자켓이 전반적으로 다 뻗쳐나가서 M.2 슬롯에도 그 쿨링의 능력을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된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디자인이 예쁘고 특히 이 도트 디자인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이제 보드 디자인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성능 면에서 뭐 워낙 CPU나 전원부 그리고 칩세트까지 한 번에 커스텀 수량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인데 12900K CPU 자체가 오버클럭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워낙 발열이 높아가지고 최소한 하이엔드 굉장히 좋은 그런 수랭 쿨러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감성까지 챙기신다. 그러면은 글래셜 제품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 들어서 사실 보드 외적으로 CPU의 어떤 소비 전력이나 발열 수준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요즘 이제 그 컴퓨터 부품이 단순히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취향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글래셜 제품도 그런 쪽의 어떤 사용자 취향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았고 딱 한 가지 OLED는 이제 그만 좀 버리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OLED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하이엔드 마더보드의 감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어쨌든 인텔에서 그동안 조금 바닥에 빠져서 좀 허우적대는 그런 인텔의 상황을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능의 CPU를 내놓은 점은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때까지 저는 QM 벤츠였고요. 글래셜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제품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제품, 또 다양한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